반갑습니다. 장종료 시장 점검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상승 마감했습니다. 해외 증시가 충격을 받았다가 회복했는데 지금 시장은 이 금리 인상에 대해서 특별히 주의를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금리 인상에 대해서 무감각한 반응을 보인다. 사실 어떤 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이전에 시장이 과민 반응을 했다. 뭐 물가 오르고 금리 오르면 결국은 실물 갖고 있는 기업들이 가장 수혜를 보는 거 아니냐. 그런데 왜 주가가 내리는지 이해를 못하겠다. 이게 그 당시의 과민 반응이고 지금 금리 인상에 별 무감각한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게 정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제 지금이 좀 무감각한 것 같다. 금리 인상해서 시장의 유동성이 빠지는 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 투자자들이 망각을 하는 것 같다. 어떤 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뭐 이게 조금 과민 반응이었다. 이런 생각을 하고 다만 유동성이 빠지는 상황에서 지수가 시원하게 오르는 걸 기대하는 건 굉장히 무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유동성이 빠지고 투자자들이 그만큼 사줄 사람들이 적어지고 황금성이 떨어지면 자산의 가치가 또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도 예를 한번 들어드렸는데 이 항공기 같은 경우는 중고로 팔면 즉시 팔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 자산의 한 90% 이상은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주식 같은 경우는 소액 주주들이 갖고 있는 주식 거의 뭐 100%라고 봐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담보대출을 받을 때 담보 비율이 많이 해야 50% 정도입니다. 그리고 대주주들이 갖고 있는 주식에 대한 어떤 평가도 한 6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 시장에 던지면 못 팔지 않느냐. 그리고 시세 변동이 하루에 30%씩 나오는데 내일 하한가 가면 어떡할래. 뭐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의 유동성이 빠질수록 자산에 대한 평가액이 줄어든다. 그러니까 자산으로서 주식이 갖고 있는 매력이 떨어진다라는 개념이 되기 때문에 유동성이 빠진다, 기업들의 가치가 변화가 없다 하더라도 저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상승하기가 쉽지가 않다. 이런 결론에 도달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금리 인상에 대해서 무감각해진 상태.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제 금리 인상을 했을 때 후유증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한 9월 정도에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9월에 나온다라는 것은 8월 동안에는 금리 인상과 관련된 부작용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얘기니까 예, 그렇게 따졌을 때는 8월이 통계적으로 약세지만 시장이 그때는 좀 버틸 수 있지 않을까. 예, 8월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반등 한계치까지 가고 그리고 조정을 받는 이 그림을 그려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댓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요즘 날씨 너무 아주 강렬한데 제가 어제 골프 쳤다가 사람이 이렇게 죽는구나. 이걸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제가 이 고기만 먹고 산청군에 이 지리산을 끼고 있는데 이 산청에 이제 원지한우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가 아마 요식업 중에서 이 근방에서는 가장 매출이 높을 텐데 일단 소를 아주 신선하고 그리고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고기를 먹고 밥을 먹어야 되는데 고기 먹고 밥 먹으면 살찐다더라. 그래서 밥을 안 먹고 그때 이제 밤에 형이랑 같이 이제 지리산 계곡 지리산 국립공원 경계선에 있는 여기는 진짜 물을 마셔도 될 정도로 360일 내내 맑은 물이 흐르는 곳인데 여기 이제 밤에 들어갔다가 갑자기 당이 떨어졌는지 허기가 지면서 손발이 떨려가지고 그래서 그때
한번 혼이 난 적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 그랬는데 그 연장선에서 이제 어제 그 혹서기에 또 골프장에 갔다가 그 가기 전에 이제 제가 평소에 커피를 안 마시는데 전날 이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이 가는 거에 대해서 가서 재밌게 했지만 재밌게 라운딩 했지만 그 전에 굉장히 압박이 컸습니다. 날씨도 덥고 그래서 잠을 제대로 못 자서 커피를 마시고 그 이뇨작용이 이제 일어나다 보니까 화장실 한 대여섯 번 갔다가 소변을 대여섯 번 보고 수분이 빠진 상태로 라운딩을 하니까 한 6번 홀 정도 되니까 그게 뭐랄까 여기서 계속 치다가는 뭔가 저 손발이 떨린 것처럼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럭저럭 얼음 먹고 이렇게 해서 이제 잘 버티고 이제 그 중간에 과일 하체를 먹었는데 이제 그때부터 이제 회복해서 몇 개였지? 93개를 쳤나? 93개였고 그 유안타 증권 임직원 대상으로 한 대회에서 우승하신 우리 지점장님이 79개를 쳤습니다. 물론 이제 지점장님 같은 경우는 이런 날씨에 너무 잘 치면 독하다 소리 듣는다 해서 조금 조절을 하신 게 있고 저도 뭐 완벽하게 멀리건을 쓰지 않았다든지 완벽하게 스코어를 계산한 게 아니니까 실제로는 한 100개 정도 봐야 되지 않을까. 어쨌든 이 혹서 이 날씨에 손발 떨리기 직전까지 갔는데 한 달 만에 갔나? 예. 그래서 뭐 나름 이제 또 저기 요거는 그거고 아무튼 나름 성과도 있었고 그랬는데 더위를 그래서 제가 먹었습니다. 이미 컨디션이 안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도 되게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는데 항상 그렇지만 저처럼 이제 나가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나가야 될 때 이런 약속 잡히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며칠 전부터 생각만 해도 스트레스를 받다가 막상 나가면 괜찮은데. 예. 일단 전라남북도 쪽은 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조건 다 설치가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이 선로 용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물론 대규모로 하면 용량을 늘릴 수 있겠지만 이 용량이라는 게 선로 용량이 있는데 전라남북도 같은 경우는 태양광 보급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는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용량이 없어가지고 발전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하나씩 만들어 가겠지만 당장은 좀 저쪽은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대우조선 해양 예, 조선주들이 이제 좋아질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뭐 이견이 없기는 한데 대우조선 해양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쪽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나중에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저도 이제 그대로 갖고 있는데 제가 이게 오전에 잠깐 본전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300이 됐었는데 그 이틀 전에 마이너스 300이었으니까 문득 불현듯 이거를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정리를 못했습니다. 생각보다 강한데 외국인이나 연기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코스피 200에도 편입을 하고 MSCI도 편입을 하고 여기에 이제 패시브 자금으로 맞춰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게 되는데 제 계산으로는 뭐 다 샀다는 판단을 했었습니다. 저는. 근데 아직도 살 게 남았나? 예. 여기 보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제 거의 매수가 끝난 것 같은데 기관 투자자들이 최근에 매수를 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조금 상황이 주식 선물 상황이 이게 날짜가 지나서 그런가? 아무튼 뭔가 저도 예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안 좋은 느낌이 있습니다. 예, 제가 손해 볼 것 같은 느낌. 그리고 댓글. 예,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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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감사합니다. 대장.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장이 조정받고 베어마켓으로 반등하고 다시 조정받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대장이 없을 것이다. 예, 근데 실적이 좋아졌으니까 자동차는 시장 대비해서 잘 버틸 것이다. 뭐 이런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예, 대우조선 해양을 보고 그래도 이제 요즘 드는 생각이 제가 손을 떨린 것도 최근에 처음이었고 물론 그 한 시간이 8시, 9시 됐었나 저녁? 깜깜할 때 계곡에 들어가니까 물이 거의 뭐 얼음 같았고 이제 제가 나이도 있고 그러니까 뭐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그리고 뭐 골프 같은 경우는 확실히 저는 이 한 15홀 정도 되면 체력이 떨어집니다. 예. 여기 그게 이제 당을 보충을 해줘야 되는데 잘 안 먹게 되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아주 뭔가 몸이 아주 나빠졌다 이런 느낌은 아니고 또 최근에 이제 그 제가 말씀드렸듯이 몸이 옛날에 이랬었는데 이게 이제 가슴이고 이게 팔이고 이랬었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코로나 이후로 운동을 안 하다 보니까 요렇게 돼가지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운동을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운동이라고 해도 뭐 딴 건 없고 그냥 이 팔굽혀펴기 20개씩 시간 날 때마다 해서 하루에 한 300개 정도 하는데 그리고 물구나무 서가지고 또 푸시업도 하고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어 약간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약간 이렇게 됐습니다. 팔도 약간 더 부광이 되고 그래서 아직 괜찮네. 또 잘 갈고 닦으면 상태가 좋아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제가 하루하루 이렇게 몸이 안 좋아져 가지고 뭐 5년 정도면 이제 더 이상 이런 일도 못 하지 않을까 생각했다가 운동을 다시 하고 나니까 한 20년 할 수 있겠네 뭐 이런 거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오래오래 저의 이 재미없는 방송을 계속 들으셔야 되기 때문에 잘 적응을 하시면 좋겠고 예 대우조선 해양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예전에 이제 지금은 고인이 되셨는데 그 삼성중공업에서 굉장히 유능하게 일을 잘 하시던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이제 우리가 이제 삼양엠텍 주주운동 할 때 그분이 이제 이사 후보로도 추천을 했었는데 그 주주총회 저기 안건 올라가고 나서 돌아가셔가지고 참 그때 황망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분 통해서 이제 들었던 얘기가 대우조선해양은 아직도 좀 구 시스템이다. 구 시스템이라는 게 저는 이거 제가 직접 경험을 하지 않아서 이게 사실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들은 얘기고 이게 사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셔가지고 사실인지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돈을 쓰지 않으면 뭔가 연결이 안 된다라는 거. 예, 그런 얘기가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대우조선해양이 그 과거에 이제 산업은행이 최대 주주였을 때 수주를 너무 안이하게 해가지고 대규모 적자가 났었고 그래서 혈세가 또 대량으로 투입이 됐었어야 했고 그런 일들을 겪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다시 적자를 보고 있는데 지금의 적자는 뭐 아무래도 저가 수주를 했고 그리고 원자재 가격이 치솟으면서 이렇게 된 거고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됐냐면 원자재 가격이 다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그 시공비 아파트 시공비 같은 경우는 600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평당. 근데 최근에 철근 가격이 1년 전으로 돌아갔습니다. 이게 공급 수요 증가가 아니라 공급의 어떤 공급 교란, 공급 부족도 아니고 공급망 이 교란으로 인해서 나타난 일시적인 물가 상승이다. 그래서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거 금리 인상해가지고 잡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할 필요도 없고 해서는 안 되고 부작용만 있을 뿐이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이 평당 600만 원인데 어제 뭐 대규모로 하긴 합니다. 한 4,000세대 정도. 여기 같은 경우는 한 480 정도 단가를 맞출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뭐 대규모로 하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원자재 가격이 빠르게 안정을 찾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신조선가가 올라갔고 원자재 가격이 오히려 빠졌고 그럼 마진이 이제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구간은 분명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시기적으로는 시장도 나쁘고 조선주에 투자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시총 2조 2천억밖에 안 되는데 저평가 아니냐. 예, 물론 맞지만 현재 보시면 순자산이 2조 2천억이 안 됩니다. 자산 재평가를 하면 다소 개선이 될 수 있겠지만 조선소가 갖고 있는 이 도크라든지 이런 건 좀 특수하기 때문에 이걸 다른 데서 사간다, 즉 유동화를 시킨다라는 건 아주 어려운 부분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자산 가치가 분명히 이거보다 낮겠지만 현재 숫자로 봤을 때 시가총액보다 순자산이 낮고 부채 비율이 523%다. 이건 거의 뭐 김우중 전 회장이 있을 때 대우 수준입니다. 부채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적자를 보고 있고.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가지고 지금 이 9조 원에 달하는 빚을 갚을 것이냐? 현재 상태로는 갚을 방법이 없다. 그럼 내년 하반기 정도 돼야 이제 수익성이 개선이 될 건데 시장이 좋다면 내년 하반기 걸 땡겨서 반영을 할 겁니다. 근데 지금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내년 하반기에 개선될 때쯤 반응이 오지 않을까. 그러면 분명히 이제 조선주를 팔 이유는 없습니다. 앞으로 좋아질 게 분명하니까 팔 이유가 없지만 그렇다고 주가가 오를 만한 이유도 없는 상태. 예. 그래서 좋게 생각은 하지만 그 증자를 한 번도 안 해서 주식 수가 늘어나지 않는 뭐 현대미포조선. 요게 사실은 대우조선해양보다 낮고 이게 가격이 많이 올라서 매력이 떨어졌다. 그러면 이제 한국조선해양이고 그리고 뭐 새로 상장한 현대중공업이고 매물 부담 이런 게 없으니까. 그 다음은 뭐 그래도 삼성이 낫지 않을까. 삼성중공업. 그 다음에 대우조선해양. 그러니까 순서가 이렇게 되니까 대우가 먼저 치고 나갈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 같다. 그러면 조선주가 유망하다라고 판단이 되신다면 여기서 이 순서대로 현대미포조선은 그나마 덜 내리고 덜 올랐으니까 가격 매력이 없어. 한국조선해양 얘는 지주사니까 직접 수혜를 받는 건 아니잖아. 현대중공업 상장하면서 좀 거품이 꼈네. 그러면 삼성하고 대우 정도인데 두 개를 비교하면 그래도 삼성이 낫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네, 그래서 대우조선해양 말씀하신 것처럼 나쁘진 않지만 반응은 좀 늦게 나오지 않을까. 시장이 나쁘니까. 이렇게 보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종목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가끔 문자를 받는데 이제 그분들은 여기 안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제노레인이 제놀루션, 뭐 인트로조 우리가 이제 문자로 이렇게 발송해드린 종목들 틈이 날 때마다 같이 봅니다. 살펴봅니다. 살펴본다고 뭐 제가 달리 뭘 제시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제가 문자를 안 보내는 거 말씀드렸지만 문자 보내면 뭐 받았다 못 받았다부터 해서 뭐 전송이 됐다 안 됐다 굉장히 좀 생각보다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내드리지는 않지만 매일 이렇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점검을 하기 때문에 딱히 대응을 해야 될 자리가 아니면 그리고 대응 자체도 저는 이제 기준을 제시를 하는 거고 그 기준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더 최상의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뭐 매수, 매도 요 대응이라면 여러분들이 그 중간에 조금 팔고 사고 뭐 이 정도는 대응을 하셔도 되고 매도 설마 저 친구가 최고점에서 매도 사인을 내겠어? 조금 더 기다려 봐야지. 더 좋은 가격에 팔 수 있고 매수
제가 설마 최저점에 팔겠어요? 더 싸게 살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제가 만들어 드리는 기준은 그거에서 더 좋은 대응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틈날 때마다 확인하는데 이거 안 보시는 분들이 아마도 그러신 것 같은데 가끔씩 문자가 와서 600분이 넘었으니까 문자가 와 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뭐 하는 거냐 마는 거냐?" 하고 있는데 계속 저는 언급하고 있는데 근데 그것도 일일이 답을 드릴 수도 없는 거고 좀 답답한 마음이 있습니다. 예. 어쨌든 그냥 실적이 계속 좋아지고 있고 시장은 좋아졌다 나빠졌다 하는 건데 기업의 가치가 이렇게 갈 거고 시장은 지금 나빠서 이렇게 가다가 좋아지면 이제 이렇게 갈 거고 그럼 이 가치하고 수렴을 하게 될 건데 그러면 주가가 지금보다 훨씬 좋은 자리에 있을 겁니다. 그때까지 그런 자리가 확정적으로 있는데 지금 조금 팔았다가 밑에 다시 사고 뭐 그런 걸 왜 물론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 자율적으로 해야지 제가 이렇게 하시고까지 말씀드리면 만약에 그게 맞는다 하더라도 이제 많은 분들이 같이 움직이면 당연히 왜곡이 돼 버릴 거고 틀리면 틀린 대로 뭐 바보 되고 이 여러분들의 저는 아무 실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소소한 짧은 대응들은 알아서 하시고 큰 기준만 만들어 드리는데 시장이 나쁘다 보니까 딱히 이제 큰 파동으로도 대응할 자리가 없어서 이게 언급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이 되면 이제 밴드를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거니까 그때까지는 그냥 문자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최근에 친환경주들이 계속 관심을 받고 있는데 삼강 MNT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강 MNT 같은 경우는 이제 풍력 관련주로 관심을 받고 있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대규모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10%를 넘겼고 시가총액이 이제 1조 원에 육박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우조선해양이 2.2조 원입니다. 그러면 삼강하고 대우조선해양하고 두 개를 비교를 했을 때 삼강 MNT가 훨씬 나아. 사실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고평가된 거는 뭐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대우조선해양이 만약에 삼강 니네 구조물 만든다고? 우리도 만들어 볼게. 풍력 구조물 우리도 만든다. 대우조선해양의 기술로 과연 따라잡지 못할까? 못할 수도 있습니다. 못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제가 풍력 구조물을 구매를 해서 풍력 발전을 할 것이다. 그럼 대우조선해양에서 나온 제품이 있고 삼강 MNT에서 나온 제품이 있다. 뭘 선택을 할 거냐? 이걸 선택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과도하게 SK가 들어온다고 과도하게 좀 부풀려졌고 신고가다 보니까 매물이 없어서 좀 달리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외국인 매수세가 어떤 성격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중형주에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는 것도 아니라서 뭐 이건 그냥 개인적인 소설이지만 SK 그룹 쪽 뭐 비자금이 들어오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정도 추측을 해볼 수가 있고 그러면 이제 뭐 유상증자 받고 주가가 올라서 최대 주주 물량 털고 뭐 이러면 완전히 주인이 바뀌면서 또 인수 가격은 3자 배정 유상증자로 회사로 자금이 다 들어가니까 또 괜찮고 그리고 삼강 M&T 증설 공사도 SK가 가져가면 거기서 또 남는 게 있고 이러다 보면 주가만 올라주면 손 안 대고 코 푸는 상황이 된다. 근데 저는 이제 그런 방법에 대한 가능성은 낮게 봤습니다. 왜냐하면 저기 시장이 나쁘고 더 떨어뜨리면 3자 배정 유상증자 단가도 낮출 수 있고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항상 그렇지만 다수가 생각하는 것과 반대 방향으로 가니까 결국은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이런 걸 보면 주가가 굉장히 정직하지는 않다. 정직하지 않기 때문에 어렵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고장난 시계가 돼야 된다. 하루에 2번은 맞춥니다. 고장난 시계는. 근데 움직이는 고장난 시계는 하루 종일 틀립니다. 그래서 그냥 쌀 때 사서 그냥 반응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 그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손절?
손절하고 시장 나쁘니까 현금으로 몇 달 갖고 있는다. 못 봤습니다, 저는. 이 손절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위험을 줄인다라는 그런 거지만 실질적으로는 손절하는 게 다른 종목 사고 싶어서. 예.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손절을 해서 좋은 성과가 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친환경 관련주로서 요 풍력 구조물 상강 이벤트는 괜찮은 상태고, 그럼 OCI를 보면 OCI도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저런 정도로 반응이 좋지 않습니다. 이건 뭐 기술적으로 보면 매물을 계속 소화를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묵은 매물을, 그래서 이제 다소 탄력을 못 받는 게 있고, 두 번째로는 태양광 패널 같은 경우는 중국 업체하고 계속 경쟁을 해야 되는데 그 경쟁의 결과가 어떤지를 보여주는 종목이 있다 보니까 쉽사리 치고 올라가지 못합니다. 지금 실적 규모로 보면 뭐 자산 가치 대비해서 주가가 저평가된 것도 있지만 분기에 1,600억, 1,800억씩 이익이 납니다. 그러면 이게 연말이 되면 한 7, 8천억 정도로 누적이 되는데 연간 7, 8천억의 영업이익 내는 회사의 적정 주가가 10조 원 가량인데 아직도 2조 원대의 시가총액이다. 왜 못 올라가느냐? 예, OCI가 못 올라가는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LG 디스플레이입니다. 예,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그 75인치 TV를 봤는데 LG 75인치 TV가 130만 원대였습니다. 왜 이렇게 싸지? 봤더니 패널 가격이 3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LCD 패널이. 이게 이제 LG 디스플레이만 고통받는 게 아니라 중국 업체들, 그러니까 BOE나 차이나스타나 이런 중국 LCD 패널 업체들도 같이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얘네들은 11세대에 설비 투자를 했고 10.5세대, 11세대, LG 디스플레이는 8세대입니다. 이게 뭔 의미냐면 이 큰 크기를 의미합니다. 11세대가 이만하면 요즘 주력이 65인치, 75인치니까 65인치짜리 몇 장, 75인치짜리 몇 장 이렇게 뽑아낼 수 있습니다. 이 패널, 대형 패널 한 장에서. 근데 지금 8세대 같은 경우는 55인치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5인치를 했을 때 요만하니까 요렇게 되니까 55인치를 했을 때 버리는 패널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산 가격 경쟁에서 뒤처지게 되고, 그러면 중국 업체들은 계속 물량을 뱉어낼 거고 가격이 LG 디스플레이가 더 비싸다. 그나마 이름값으로 납품하는 데가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 줄어들 거고, 삼성전자나 LG전자도 지금 이제 세상이 너무 빨리 바뀌다 보니까 브랜드 가치, 신뢰 구축 이런 거 무게감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냥 당장 많이 남는 게 최선이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체적으로 생산하던 것도 싸게 생산할 수 있으면 거기로 갑니다. 두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단가를 낮추는 이점도 있고 재고 관리를 안 해도 된다. 이 두 가지 이점은 굉장히 큰 실적 개선으로 연결이 됩니다. 특히 재고 관리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런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LG전자에 납품하는 것도 앞으로 위험할 수 있다. LG전자에서 LG 디스플레이 패널을 계속 사준다. 그러면 LG전자가 그만큼 적자를 보게 됩니다. 중국 업체 거 사서 중국 업체들 제품도 충분히 품질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사가지고 LG전자 TV를 출시를 했을 때 마진이 10만 원이다. LG 디스플레이 거 해봤자 3만 원밖에 안 남는다. 그러면 이 차액 7만 원은 누가 사실상 손해를 보느냐? LG전자가 손해를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이제 주기가 빨라지고 이제 신뢰 구축보다는 눈앞의 이익이 더 중요한 세상이 됐다, 기업들에게.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 LG전자가 이 아웃소싱을 하게 될 것이다. 공급망 문제로 영향이 있었지만 비용 문제로 아웃소싱을 할 것이다. 아니면 아예 ODM으로 외주 생산하고 상표만 부착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아웃소싱을 하게 됐을 때 어떤 업체가 이득을 보느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삼성전자 제품만을 위한 생산을 하는 품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초소형 컴프레셔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내에서만 생산을 합니다. 그거
자체 생산하는 거 공장 물량 필요할 때 한 번씩 계획 잡고 생산하고 가동 중단하고 다시 물량 필요하면 다시 생산하고 효율이 많이 떨어집니다. 이거 외주로 돌리면 그 업체도 물량이 늘어나니까 좋고 삼성전자는 싸게 받아서 좋습니다. 저는 그 외주 예, 가능성이 있는 업체에 시장에서 한번 이 관심을 크게 받지 않을까. 그러면 삼성전자가 그 과거에 이제 밥솥을 포기를 했을 때, 쿠쿠를 포기를 했을 때 쿠쿠가 독립해가지고 의외로 성공했습니다. 예, 그런 것처럼 제2의 쿠쿠전자, 제3의 쿠쿠전자가 나오지 않을까. 삼성전자가 아웃소싱으로 돌릴 때 자체 생산하는 걸. 그거 관련해서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지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예, 그런 종목을 알고 있고 투자도 할 계획입니다. 자, 그러면 뭐 이 친환경에서 OCI가 반응이 미미한 것은 중국 업체들한테 주도권을 빼앗긴 기업의 말로가 결국 이렇게 된다라는 거. 그러면 좋게 생각했을 때 저는 이제 태양광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자체보다는 주식 투자를 보완하는 입장에서 이 태양광 투자가 굉장히 좋다라고 보는데, 이 보완을 하는 관점, 태양광 수익은 20년간 고정으로 나온다. 그리고 주식 투자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게 상호 보완적이라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데, LG 디스플레이가 결국 중국 업체랑 경쟁하다가 패널 가격이 떨어져서 이렇게 된다. 그러면 나중에 태양광 그 패널도 가격이 떨어지지 않을까. 그러면 한 5년간은 패널 가격이 오르지 않는다라고 봤을 때 좋은 공장의 지붕을 잘 임대를 해서 꾸준히 이렇게 발전 수익을 늘려나간다면, 그러면 경제적 자유인에 도달하는 게 주식이 아니라 태양광으로 도달을 하게 되고, 다만 그 수익으로 인해서 주식 투자의 어떤 심리적 안정, 이 심리적 안정을 가져오게 되면 주식 투자 성과도 좋아질 거고, 요런 이제 아주 긍정적인 효과에 주목하고 있는데, LG 디스플레이 패널 가격 폭락을 보면서 LCD 패널 가격, 결국 폴리실리콘 가격도 그렇게 될 것이고, 그러면 태양 전지 가격도 그렇게 될 것이고, 그러면 그 우리 태양광 셀 가격도 장기간 물가 상승 이런 거 하고 무관하게 장기간 부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자동차에서 사업 지금 잘하고 성과 잘 내고 있는 기업이 현대모비스. 친환경하고 또 연관이 큽니다. 왜냐면 현대모비스가 현대차, 전기차 부품 쪽을 거의 전담하다시피 하고, 전담 못하는 건 이제 사내 하청 형태로 이렇게 예, 그 부품 수급 사슬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전기차 시장이 커지면 현대모비스가 자동차 부품, 현대차 그룹 내 자동차 부품주들 사이에서 가지는 위상은 당연히 올라갈 거고, 그리고 그룹의 지주사 역할을 하면서 또 거기에 대한 어떤 시장 평가도 좋아질 거고, 뭐 그렇게 이제 계속 가다 보면 시장에서 도대체 이 종목은 왜 이 가격밖에 안 되지, 이런 장점에도 하는 인식이 생길 것 같습니다. 이제 시장이 나쁘니까 그게 좀 늦게 생길 것 같은데, 그리고 1월 달부터 줄기차게 내려가지고 반토막이 났습니다. 40만 원 하던 게 20만 원 됐고, 반토막 나서 이제 조금씩 반등하고 있다. 기간 조정만 잘 받으면 충분히 이제 가격 매력이 부각이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본다면 이 현대모비스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 뭐 당장 크게 오르진 않겠지만 그런 시각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삼성전자. 지금 치포 동맹 관련해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데, 뭐 당연히 이제 치포는 가입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이 편익이 리스크를 상쇄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근데 참 안타까운 일인데 이 한국 사람들은 확실히 이게 적당히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편익이 있으면 당연히 리스크가 따르는 거다. 그게 이제 저는 태양광 지붕할 때도 적용을 하게 되는데, 지붕 임대할 때 기존에 이제 지붕 임대하시는 분들은 너무 이 편익만 취하려고 하고 리스크에 대해서는 안 취하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 그런 리스크를 리스크 없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일정한 리스크는 감수를 해야 그게 투자인데 너무 패닉만 쫓게 되고 그러면 적당히 이 균형을 맞춰 나가야 되는데 그런 패닉을 많이 쫓을수록 그 반대 방향에 있는 쪽은 리스크를 다 떠안게 되는 겁니다. 이 적당히 모르다 보니까. 예, 그런 게 이제 지금 그 치포 동맹 관련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걸 갖고 가면 중국 관련된 리스크는 감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하고 싶고 중국한테 얻어 터지기는 싫고 그러니까 뭐 하나의 중국을 인정을 해야 되고 중국의 수출 규제하지 말고 뭐 조건들을 많이 내거는데 예, 이 치포 안에 대만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마치 우리가 어릴 때 봤던 동화 그 구슬 안고 가다가 하나 흘린 거 주우려다 다 쏟아버리는 이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그 정책 리스크 정부가 그냥 치포 가입하겠다 8월 말까지 결정을 해야 됩니다. 8월 말까지 결정하기에 앞서 가지고 그런 식으로 벌써 이제 리스크에 대해서 감당하기 싫어하는 모습들을 보이는데 이게 중국한테는 얼마나 또 공략하기 좋은 그런 틈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치포가 될지 안 될지도 불투명한 상황이 되고 괜히 잘못해가지고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런 불확실성 사이에서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을 것이다. 메모리 재고도 급격히 지금 늘어나고 있다. 하반기에 과연 이게 개선이 될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에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요 하락 의지가 있는 이 갭을 채우지도 못하고 다시 부진한 흐름인데 삼성전자가 부진한 상황은 또 이것뿐만이 아니라 LG에너지솔루션이 패시브 자금을 끌어가니까 이 패시브 자금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당연히 삼성전자 팔아서 나오고 SK하이닉스 팔아서 나오고 이렇게 되니까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부정적이고 재료 측면에서도 불확실성이 크고 그 불확실성의 상당 부분은 정부의 정책 리스크다. 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장 종료 후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